계몽주의가 나왔는데요. 계몽주의가 1760년경 이후부터 특히 강력하게 그 유럽과 신대륙을 휩쓸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리스본 대지진 때문에 그래요. 참고 자료에 실어놨으니까 리스본 대지진에 대해서는 그냥 참고 자료를 읽어보시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1755년인가 56년인가 그렇거든요. 아무튼 이 60년경 이후부터라고 했는데 그 바로 직전에 이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리스본이 굉장히 이제 가톨릭 신앙이 굉장히 강력하게 아주 독실한 곳이었는데, 그 도시 하나가 5분 만에 그냥 전파됩니다. 전파. 왕궁이었거든요. 왕궁이 있는 그 수도였거든요, 당시. 그랬는데 포르투갈 수도였던가 막 그래요. 그런데 그게 왕궁이고 뭐 싹 다 무너지고 막 다 불타고, 산소 부족으로 사람들이 뭐 불에 타 죽은 게 아니라 질식해서 죽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지역이 집창촌이었습니다. 피해가 거의 하나도 없이 그냥 그쪽에만 살아남아 있었어요. 그거를 본 이제 당시 유럽의 어떤 지식인들이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계몽주의가 이제 그때 그 리스본 대지진 이후에 굉장히 강력하게 유럽 사회로 전파되는 그런 사건 어떤 기폭제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계몽주의의 특징을 좀 보시겠어요? 계몽주의 같은 경우는 이성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합니다. 이성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냥 우리가 이성적 사고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정도의 이성이 아니고요. 거의 신과 같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진 그러한 이성을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성에 대한 어떤 완전한 이성, 신과 같은 어떤 그 전지전능함을 가진 이성에 대한 어떤 무한한 신뢰를 이제 기본으로 하는데요. 그 계몽주의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관용. 우리가 흔히 똘레랑스라고 얘기하는 그 관용이에요. 다른 사람과 나와의 차이를 인정하는 그게 그 관용입니다. 자율, 그 자율성, 인간이 자율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권은 신이 부여한 것이고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갖고 있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자, 그리고 사회 정치 사상에 대한 과학적 방법의 조금, 이게 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전에는 그 중세에서 벗어난 지가 사실 그렇게 얼마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계몽주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중세에서 벗어난 지가 얼마 안 됐죠. 제가 그 리스본 대지진 얘기했었죠.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도 리스본이 굉장히 그 가톨릭 그 교회에 대한 믿음이 아주 신실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만큼 그 1000년 이상 이어져 온 그 기독교 사상의 어떤 지배적인 그 분위기라는 게 쉽게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신에 대한 어떤 그 굴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어떤 그 문화적인 요소에 의해서 좀 이렇게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거에는 좀 한계가 있어 왔었는데, 그것을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사회 정치 사상이 이제 좀 변모하는 그러한 이제 변묘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계몽주의가. 자,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또 미신, 그리고 성직자들의 권력에 대한 거부. 그래서 이 계몽주의라는 게 결국에는 이 종교 개혁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계몽주의의 그 교육적인 영향을 한번 보시면 개인주의가 있고요. 계몽주의는 이제 인간 누구나가 동일한 어떤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성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부적으로 천부적인 어떤 이성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 능력이라는 거는 그 능력의 그 크기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모두가 이성이라는 거를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의를 하거든요. 그 계몽주의자들이. 다만 그런 이성의 발현 정도가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이성의 발현 정도가 높은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 가르침을 줌으로써 계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주의 때문에 약간 반발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 아무튼 그게 평등하다고 봤어요. 이성 능력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이제 인권에 대한 어떤 평등한 인권에 대한 어떤 사상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개인주의로 나타났다. 이런 게 있고요. 그 자연주의 교육론이 나타나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연주의 교육론이 어떤 특성이 있나요? 아동을 어떤 독립적인 어떤 개체로, 어떤 존재로,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로 보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아동도
똑같이 성인과 똑같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성이 있고 그리고 인권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자연주의 교육론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공교육제도, 이게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이성을 발현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게 그 계몽주의자들의 어떤 그 관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이 발현이 더 된 사람들이 덜 된 사람들을 계몽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계몽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교육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제도가 필요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공교육제도가 나중에 설립하는데 이 사람들이 계몽주의자들이 공교육제도를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닌데 사실은 이제 뭐 그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들이 공교육 제도의 어떤 그 굉장히 러프한 형태의 공교육 제도를 주장을 하는데 그런 공교육 제도에 대한 논의가 등장할 수 있었던 그 바탕에 있는 게 이 계몽주의 사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합리주의 뭐 이성을 기반으로 하니까 당연한 거고요. 실증주의적 사고. 아무튼 그래 알았어. 너의 주장은 알겠는데 근거가 뭔데? 라고 했을 때 근거는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근거는 이거야. 이러한 방법으로 네가 근거를 증명할 수 있어 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교육 만능론 이게 왜 나오냐면 인간이 모두 이성을 갖고 있고 이성을 개발함으로써 더 나은 이성을 소유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한계도 있습니다. 한계. 계몽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매한 민족을 계몽해야 된다는 그 어떤 그 엘리트만이 갖고 있는 그 독특한 그 호흡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선민사상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 교육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 딱 규정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uneducated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네는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겠어. 너는 나에게 교육을 받아야 되는 존재야. 이런 식으로 규정하면 사실은 뭐 그래 알겠어. 네가 나보다 똑똑한 거 알겠는데 좀 기분은 나쁘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엘리트주의 및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요 반지성주의가 등장하는 어떤 계기가 돼요. 사실은 뭐 이게 계몽주의 지식인들의 어떤 탓만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도 이게 사실 그 계몽의 대상이 되는 그 계층에도 약간 문제는 없지는 않죠, 사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뭐 계몽주의 지식인들처럼 어떤 지적 활동에 계속 뭐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뭐 그리고 사실은 흥미도 없고 관심도 없고 사실 공부하는 것도 공부할 만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하기 너무 싫은 사람들은 뭐 여건이 돼도 안 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결국에는 반지성주의 반과학의 원인이 되었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계몽주의 같은 경우에는 좀 극단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전체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인간 이성의 발전 방향이 있잖아요. 인간 이성의 발전 방향이 어떤 그 되게 비슷합니다. 이게 어느 한 곳으로 좀 수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하나의 어떤 사고 또는 이성 또는 이상 이런 걸로 그 어떤 이성의 발전 방향이라는 게 계몽을 통한 이성의 발전 방향이라는 게 하나라는 걸 수렴이 된다면 거기에는 단 하나의 어떤 전체주의적 사고로 타락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위험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리스본 대지는 제가 얘기했던 건데요. 1755년이 맞나요? 1755년 맞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뭐 영향 같은 것도 있으니까 좀 읽어보시고요. 자, 실증주의가 나왔습니다. 실존주의가 아니에요. 실존주의나 뭐 실용주의가 아니라 실증주의예요. 실제로 증명이 되느냐에 대한 어떤 그 논의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그런 철학 사상이 실증주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각 경험과 실증적인 검증에 기반을 둔 것만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검증이. 어떤 방법을 쓰든 내가 이 방법을 써서 이걸 도출을 해냈는데 다른 사람도 그 동일한 방법을 썼을 때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 검증되는 지식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쭉쭉 나오는데요. 그 아무튼 이게 뭐 실증주의가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한 경향이 좀 지겹다. 나는 그러한 사고에 난 반대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반실증주의 어떤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됐었죠. 자, 고전적인 실증주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식을 경험적 사실에 한정하려는 그런 철학 사조를 얘기를 해요. 반면에 신실증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논리실증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네, 여기 나온 것처럼 완전히 동의어는 아니고요.
완전히 동의어는 아니고 유사하다, 비슷하다라는 건데 뭐 여러분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자연과학이 이제 막 발달을 해요 그때. 그리고 이제 계몽주의가 막 한참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성에 대한 어떤 강조라든가 그때 때마침 이제 과학적인 어떤 발견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이게 이제 그 중세를 탈피하면서 이제까지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그 여러 영역들에서 특히 과학 영역들에서 여러 가지 발견들이 있었는데 그 전에 근데 가톨릭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의 교리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 무시되고 그리고 외면되어 오다가 수면 아래 잠겨 있다가 그 가톨릭 교회의 어떤 파워가 그 세속 세계에 대한 어떤 가톨릭 교회의 영향력이 상실되면서 점점 줄어들면서 그러한 발견들이 수면 위로 끌어올려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발견들이 한꺼번에 조합이 답작되면서 뿅 하고 이제 새로운 과학적 발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시기가 이때예요. 그래서 이 자연과학이 발달하고 계몽주의도 뭐 발달하고 계몽주의가 막 널리 퍼지고 이러다 보니까 고전적 실증주의가 나왔던 거죠. 이때는 그래서 과학에 대한 어떤 무한한 어떤 그 사람들의 믿음, 그 신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과학이 새로운 종교가 되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정도예요. 물론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만. 자, 고전적 실증주의 같은 경우에는 인식의 객관주의. 그래서 어떤 개인이든 인식의 결과는 똑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식이 객관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아까 그 계몽주의의 어떤 한계점으로 전체주의로 비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러한 그 한계점 또 위험성이 바로 이런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개인 간의 차이가 없는 공통된 기반에서 출발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인식의 객관성. 사실은 인식의 객관성이 약간 허구라는 건 아까 현상학 얘기를 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었죠. 공통 주관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런 얘기가 논의가 나오기 한 뭐 150년 막 이렇게 전이죠. 그러니까 150년, 200년 전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논의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자, 그래서 초자연적 현상 이런 것들은 과학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보편적 경험주의,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만을 참된 지식의 유일한 원천으로 보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죠. 과학적 방법론,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그랬죠. 실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였으니까. 사회 실체설, 이게 개인이 이렇게 합하면 사회가 되잖아요. 외형적으로.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개인과 개인의 특성의 합이 단순히 사회의 특성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어떤 책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의 개인은 굉장히 도덕적이나 그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었을 때 그 사회가 도덕적인 거는 개인의 도덕성과는 별개의 문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고요. 왜냐하면 사회를 이룬다면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 의견을 제시하는 그 오피니언 리더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의사결정권자들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한민국 사회의 최종 의사결정자는 아무튼 간에 이제 대통령이잖아요. 그 뭐 각 사회 각부에서 일어나는 세부적인 의사결정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만. 근데 그러한 의사결정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았을 때 조금 부도덕하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잣대로 봤을 때 부도덕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면 우리나라를 이끄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혼자 도덕적인 어떤 만족감을 위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더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뭐 사회실체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가치중립적 연구, 과학적 연구를 하니까 당연히 가치중립적인 연구를 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은 객관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자, 의의 한계가 있습니다. 의의는 보편 법칙을 강조하고 탐구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과학적인 탐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 접근법 그리고 개량적 연구법 이런 것들을 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자,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이 실증주의자들이 이제 생각했던 그 객관성이라는 거는 과학적 어떤 특성들, 과학적 연구 방법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않는 게 아니죠. 그 시대의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특수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광자라는 거 아시죠? 광자. 이게
빛의 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빛의 입자. 이 빛의 입자를 얼마 전에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을 하는데 실제 성공을 했어요. 광자가 이동하는 거를. 그런데 이게 2021년 말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광자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광자는 빛의 입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광자를 실제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냥 광자라는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아인슈타인이 광자가 이 입자와 파동의 어떤 성질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지만 실제로 검출이 안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입자와 파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수학적으로는 증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눈으로 볼 수는 없죠. 근데 이 광자라는 거가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해놨으니까 그건 확실해졌어요. 광자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 자, 그래서 어, 광자라는 그 어떤 입자를 지금은 이제 검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광자의 어떤 근데 그전에는 그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광자가 예전에는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과학기술의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서 그냥 이론적인 존재였는데 이제는 이론의 존재가 아닌 존재가 되었죠. 그게 바로 2021년이 경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장소와 특정 시기에 출현한 방법에 불과해요. 결국에는 과학적 방법이라는 것도. 그런데 그것이 무슨 뭐 천년 만년 변하지 않을 그런 것처럼 대상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사회 현상을 이거 다 측정하려고 했어요. 다 어떤 지표로 환원해서. 그런데 지표로 측정 가능한 것들이 있고요. 지표로 측정 불가능한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계속 이제 그 학교 폭력이라든가 그 청소년 비행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그것과 관련된 요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거를 다 요인 분석을 해가지고 상관관계 분석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측정 방법이나 그 척도의 설정 방법에 따라서 해석에 있어서 상당히 질적 차이가 나타날 수 있죠. 왜냐하면 연구자들마다 볼 수 있는 그 요인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건과 어떤 현상과 관계되어 있는 요인들이 A라는 연구자는 10개를 생각을 했는데 B라는 연구자는 20개를 생각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A라는 연구자와 B라는 연구자가 생각했던 그 상정한 요인들이 서로 어느 정도 겹쳐요. 그렇다면 그 겹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어느 유사성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을 해보니까 그 벡터 값이 뭐 전혀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는 요인이 10개고 하나는 20개인데 두 배만큼 많잖아요. 그럼 요만큼이 겹친다고 했을 때 요게 상관 분석을 하면 이제 벡터 값 계산을 해야 되는데 벡터 스페이스 내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순서도 다를 수 있고요. 그러한 어떤 요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러냐? 측정을 한다고 해서 항상 똑같이 나오냐?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측정한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무튼 그 질적 차이, 해석에 있어 질적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을 계량화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약간 오만에 불과한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 인간의 행동에서 가치 의지를 완전히 배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배제를 합니까? 못하죠. 그리고 실증주의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축적되어서 관측된 대상만을 자료로 삼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증명이 되냐며요. 그러면 증명이 되려면 과거에 관측이 된 거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방향이라든가 뭐 대안 제시라든가 이런 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어떤 학문이라는 게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학문에 이런 학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사실을 어떤 분석하고 그 사실을 분석하는 데만 관심 있는 학문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미래를 위한 어떤 대비를 목적으로 하는 학문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도시공학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인구의 어떤 그 증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세를 쭉 계산을 했을 때 어떤 지역에 어느 정도의 사회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거, 사회 기반 시설, 사회 간접 조건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내는 게 도시공학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단은 실증주의에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논리 실증주의가 나왔습니다. 논리 실증주의는 후기 실증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논리 실증주의 같은 경우에는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언어 분석을 통해서 결국 명제 논리와 같은 논리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실증주의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철학 연구에서 언어 분석 또는 기호 논리의 활용을 통해서 어떤 명제라든가
그런 아규멘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철학이에요. 자, 그래서 분석적 교육 철학이 무엇인가가 우리에겐 좀 중요하겠죠. 분석적 교육 철학 같은 경우에는 언어 의미를 명료화하는 분석 철학 같은 경우에 후기 실증주의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언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하는데 관심이 많다 그랬죠. 그거를 받아들인 교육 철학이기 때문에 교육 영역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불명료했던 부분들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념 분석이라든가 언어의 모순성이라든가 언어적 모함, 불명료함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무엇인지 학자들이 어떤 개념이 있으면 개념에 대한 정의를 잘 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명료한 개념이 아니면 측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명료한 개념이 아니면 일단 측정이 불가능하고요.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아니라 측정이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명료하지 않은 개념이. 어떠한 것들을 측정을 할 것인지 어떤 걸 카운팅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지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제한적이나마 어떤 교육의 어떤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가지고 교육 효과성이 어느 정도 되었다는 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한 것이 바로 이 후기 실증주의의 어떤 그 공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크게 의미가 없고요. 여기는 크게 의미가 없고 한계점은 있어요. 이게 실증주의적 경향이 강력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분석 철학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교육이 내포하고 있는 게 굉장히 가치론적 측면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물건 훔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약간 개인의 효용과 뭐 이런 걸 계산하면 계산은 뭐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호르몬 수치를 뭐 계산을 해서 뭐 이렇게 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개인의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다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어떤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론적 측면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어떤 수학적이나 과학적인 어떤 증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교육이 갖고 있는 어떤 내재적 가치, 교육이 지향하는 어떤 지향적인 어떤 측면 이런 거에 대한 배려가 그리고 고려가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이 교육의 역사성이라든가 사회성이라든가 가치론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거죠. 자, 실존주의 가겠습니다. 실존주의 뭐 데카르트 유명하죠. 실존주의 I think therefore I am 뭐 이런 거 얘기했던. 자, 아무튼 실존주의는 철학의 어떤 사조라고 하기에는 철학 사상이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존주의가 일단은 뭐 어떻게 딱히 정의가 없습니다. 실존주의는 딱히 정의가 없어요.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신이라든가 본질의 개념을 초월하고자 시작한 철학 사조, 그리고 존재, 감성, 행동, 책임, 특이성 등을 탐구하는 철학적 흐름, 이걸 다 뭉뚱그려서 그냥 실존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탄생한 배경이 뭐 이렇게 있는데요. 뭐 합리주의적 관념론, 실존주의 이렇게 인간성에 대한 어떤 고려가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서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실존주의 같은 경우에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 인간의 실존은 그럼 무엇인가? 인간이 실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런 어떤 존재론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더 탐구를 하고자 시작됐던 그 철학 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에서 실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실존할 것이냐, 나는 실존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자 했던 그런 철학 사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here 나오죠. 지금이 나오고 사실 여기 지금 뭐 이렇게 하는데 뭐 now, here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뭘 하고 싶으냐, 나를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성이 말소되기 너무 쉬운 이 사회에서 내가 나의 실존을 찾고 나의 어떤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 탐구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자 지향점이 되는 거죠. 자, 일단은 현존재의 구조적 계기, 이게
현존재라는 게 좀 중요해요. 사실은 현존재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요.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개념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개념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자, 현존재가 결국에는 인간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 하이데거 철학에서는 현존재는 그냥 인간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은 자기가 원해서 세계에 존재하나요? 아니죠. 그냥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그 혼인 관계로 인해서 태어난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결과물이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그냥 결과물인 거죠. 타인의 행동의 결과물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사회에 던져져 있죠. 우리 사회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그 P2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P2적 기투가 바로 이거예요. 자,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미 던져져 있습니다. 이게 P2예요. 그리고 과거로부터 받아들인 세계의 가능성을 선택하면서 미래를 향해 기투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이게 책에 나오는 표현을 그냥 그대로 옮겨온 건데 과거로부터 받아들인 세계의 가능성이라는 거는 그냥 자기가 누적한 경험이 됩니다. 자기가 누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P2가 되어 있는 존재이나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결과물이나 그 결과물이라는 그 P2적인 특성은 별개로 하고 나 자신은 미래를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P2적 기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되고요. 쭉 읽어보세요. 자, 세계 내 존재라는 게 또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세계 내 존재가 여기 세계가 그 우리가 사는 그냥 세계예요. 현 존재는 뭐라 그랬죠? 현 존재는 그냥 우리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계인데 그 물리적인 그 지구라는 그 세계, 뭐 대한민국이라는 그 물리적인 차원의 어떤 그 바운더리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그리고 다른 어떤 현상과 다른 개념과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관념적인 의미에서의 세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현존재의 계시적 존재 방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현존재의 계시적 존재 방식이라는 것이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나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와 상호소통하는 의사소통하는 또는 상호작용하는 그러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정황성, 뭐 이해 이런 걸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쭉 내려가시면 그래서 인간이 아까 제가 P2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세계 내에서는 다른 사람의 행위의 결과물로 이미 여기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P2적인 특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존재 인간은 세계 내의 존재라는 특성을 같이 갖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존재, 인간의 구조적 계기가 무엇이냐? 이 구조적 계기라는 그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요. 그냥 이게 쉽게 말하면 인간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조적 계기는 그냥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 차원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차원으로. 하나는 P2성, 얘기했죠? 다른 사람의 행위의 결과물로 태어났으니까 P2성이에요. 자, 그래서 P2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인간이 어떤 세계에 던져져 있는 그 특성이 P2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P2성 때문에 바로 실존성이 드러난다고 하겠습니다. 실존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냥 지금 던져져 있는 존재 상태가 P2성이라고 한다면 그 P2성이라는 그 특성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실존성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존재자, 뭐 존재 이런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고유한 가능성을 자각할 수 있다는 자각할 수 있느냐라는 가능성이죠. 결국에는 자신의 존재를 회복할 수 있느냐 이런 측면의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완동물을 기르잖아요. 개나 고양이. 근데 그런 애완동물이 아무리 귀엽고 똑똑하고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간처럼 어떤 자신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자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P2성, 그 실존성이라는 단어는 오직 인간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서 실존성이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근데 좋은 방향이라고 얘기를 했죠. 좋은 방향이라는 거는 어떠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그 기준에 부합하면 좋은 거, 부합하지 않으면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뭔가의 판단 기준이 있다는 얘기겠네요. 그러면 나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여기 나오는 전락성이에요. 이 P2성이 안 좋은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바로 전락성이 되는 겁니다. 이 전락성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여기 쉽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전락성은 익명적인 대중적 삶, 그러니까 그냥 대충 산다는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지 않는 우리 사회는 이제 익명성이 굉장히 많이 보장이 되는 사회 아닙니까? 그래서 익명적인 대중적 삶이 갖는 일상성. 이거 굉장히 편하거든요. 타인의 주목을 끌지 않고 나 그냥 그 어떤 대중의 일인으로서 그냥 다른 타인에게 눈에 띄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다 그냥 조용히 가는 그런 소시민적인 삶을 보통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상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비본래성. 비본래성이 뭐냐면 그 인간이 갖고 태어난 그 존재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그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있잖아요. 아까 실존성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것을 발현할 수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특성을 바로 비본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이라든가 소문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여러 막연한 이런 자기 이해 이런 것 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존재로 태어났는데 아무리 P2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P2적 기투를 한다 그랬잖아요. 기투는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접근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살고 만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한 대충 사는 삶을 통해서 결국에는 자신의 가능성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그냥 전락해버린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비본래적 존재 양상, 비본래적 존재 양상이 쉽게 말하면 그냥 귀차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얘기입니다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른 얘기입니다만, 아무튼 그 뭔가 가능성을 성취하려면 내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냥 대충 귀차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는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존주의의 어떤 맥락에서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시사점을 주죠. 그래서 이제 뭐 인간이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의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스퍼스는 굉장히 철학이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웠는데 지금 하이데거 것도 어려운데 야스퍼스는 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부터 너무 어려워요. 철학적 세계 정의, 실존 해명, 형이상학 제목인데요. 이 야스퍼스가 쓴 책들 제목인데 철학적 세계 정의가 도대체 뭐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존재를 이렇게 나눕니다. 객관 존재, 자기 존재, 즉자 존재 막 이렇게 나누고 뭐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야스퍼스의 어떤 실존주의 철학은 사실은 출제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쭉 읽어만 보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저도 야스퍼스는 제가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이 내용은 빼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고 교양으로 읽어보겠다 이런 정도로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을 해드릴 테니까 혹시 또 뭐 자료가 더 필요하다 그러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거예요. 실존 계명. 실존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철학적 사유의 본질을 규정하는 방법 개념이 때문이에요. 자, 실존 계명과 그리고 실존적 사귐 이 두 가지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단 실존 개념이라는 거는 간단히 말해서 그냥 실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그래서 이제 과학적 사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과학적인 방법론 같은 것들을 많이 적용하는 그런 방법론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존적인 어떤 사유라는 거는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어떤 측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존적인 자기 의해, 결국에는 자기 안을 침잠에 들어가면서 자기 안을 바라보는 그러한 어떤 사유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 대상이 아니죠. 나는 난데 나를 뭐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렇게 수학적 수치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런 수치가 가공 샐러드라는 사람을 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나의 주관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실존적 어떤 그 나에 대한 그 실존적 사고를 통해서 실존적인 어떤 지식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실존 개념이 그런 거고요. 실존적 사귐, 이게 야스퍼스 철학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라고 해야 될까요? 실천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실존적 사귐 또는 그 약간 기독교적인 느낌이긴 한데 실존적 교통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실존 개명이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 철학적 사유, 야스퍼스 철학을 어떤 핵심을 이루는 실존적인 어떤 사유의 핵심 뼈대는 이 실존 계명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건 맞아요. 그런데 실존 계명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자체로. 여기 보시면 독일어라 그러는데 커뮤니케이션이죠. 커뮤니케이션. 뭔지 대충 아시겠죠? 이러한 어떤 철학의 어떤 한계를 그냥 내 자신의 내부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철학 그 방법이었죠. 그 철학 방법이 갖고 있는 한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상호작용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는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실존적 사귐입니다. 그래서 다른 실존, 다른 사람이죠. 그리고 다른 실존과 함께일 때만 실존으로서의 현실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는 약간 아르키미데스가 얘기했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러한 개념으로 좀 이해하시면 좀 정확하게 같은 거는 절대 아닙니다만 약간 그런 거구나. 그럼 얘도 실존을 회복했고 나도 실존을 회복했으니까 우리가 다 모여서 실존을 회복한 사람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인터랙션을 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뒤틀린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안 좋은 특성들이 좀 회복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러프하게나마 야스퍼스 철학을 대충 이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의 투쟁을 구속에 품고서 투쟁을 통하여 인간이 본래적 자기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 내부를 바라보는 것만을 통해서 본래를 회복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신의 내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외부에 대해서 모두 바라볼 수 있을 때 본래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야스퍼스 철학의 어떤 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실존주의가 교육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예요. 결국엔 쉽게 이겁니다. 자유, 선택, 책임. 학생들에게 자유가 주어져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 자유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겠죠. 단,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실존주의 교육 철학의 어떤 기본 틀이에요. 가장 중요시하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자유, 선택, 책임. 그리고 교육하는 과목으로서는 인문학과 예술교를 굉장히 강조해요. 왜 그러냐면 과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인간 내부를 향한 어떤 그 사유의 틀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 과목에 대한 어떤 강조는 좀 많이 약해집니다. 대신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될 수 있는 인문학, 예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강조가 되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사실 우리가 교육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아이들한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아이들이 어떤 한 경험을 가져가게 하여야 하는가? 이런 교육의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법에 보면 학교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학교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300m 내에는 유흥업소를 새로 설치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유흥업소들을 보고 이사를 가라고까지는 안 해요. 소급해서 적용하진 않는데 이게 그 학교 중심을 기반으로 학교 경계였나? 학교 경계부터 뭐 300m 내에는 어떤 유흥업소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유흥업소를 운영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유흥업소를 노출시키고 아는 그런 소박한 희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애들이 뭘 보고 배우겠냐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러한 어떤 부정적인 경험이라도 아이들에게 경험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게 일단 실존주의 교육의 어떤 측면이에요. 예를 들어 죽음이라든가 좌절이라든가 이런 불안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졌던 그러한 감정 상태나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있잖아요.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이들에게 노출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좋고 예쁜 것만 봐서는 내가 실존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존재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존재, 우리 사회에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고 그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실존주의 교육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개 정도 있네요. 자유, 선택, 책임 중요시한다. 두 번째, 1번이죠. 인문학과 예술교육을 강조한다. 세 번째, 있는 그대로의 이게 삶의 좋은 측면뿐만 아니라 부조리한 측면 또 주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 이 세 가지 정도가 있겠네요.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이제 실존주의 교육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래 실존주의가 자아를 회복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시켜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아를 회복을 누가 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그 자기 자신을 들여다봄과 동시에 자신의 외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자아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존주의는. 그렇기 때문에 아동 스스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게 어떤 멘토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대화가 굉장히 중요시 되고요. 그 실존주의 교육에서는. 그리고 또 우리는 보통 보면은 교육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그 깨달음의 정도라고 할까요? 이거를 시간이 이렇게 있고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가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학년을 이렇게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존주의 교육 철학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은 어떤 큰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인간이 이렇게 수직으로 계단 뛰듯이 성장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연속적 형식의 단속적 성격을 띄어야 한다고 주장을 해요. 이게 뭐냐면 단속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마다 뿅뿅 하고 상승한다. 이게 바로 단속적 성격인 거예요. 이게 연속적인 게 아니죠. 여기서는 선을 이렇게 그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던 경우를 딱 이게 찍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그려지고 또 뛰어서 여기 이렇게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왜냐면 왜 오른쪽으로 수평선이 지금 실선으로 나타나냐면요. 이 수준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다시 있기 전에는. 어떤 사건이 여기 딱 있었을 때 그때 이렇게 딱 존재가 회복되는 정도가 이렇게 상승하고 또 어떤 사건이 이렇게 있었을 때 또 존재가 회복되는 정도가 상승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단속적인 형식, 비연속적이고 왜냐면 끊어져 있으니까 여기 연속이 아니죠.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 아니죠. 비연속적이고 단속적 성격을 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런 거 조작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 개인에게 의미 있는 사건은 모두에게 다르잖아요. 뭐 그 큰 주제로 묶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뭐 사망이라든가 이런 큰 사건들은 당연히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 있죠. 부모님의 사망이라는 것도 주제어로 묶을 수 있는데 돌아가신 분이 다르잖아요. 친구와 부모님의 사망과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과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하나로 딱 그 규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마다 다 다르고 경우가 다르고 이게 조작을 할 수가 없고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 수가 없고 이러한 단점들이 있어요. 근데 실존주의 어떤 교육 철학을 좀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 우리도 이해를 해 인지를 하고 있어. 그래 그런 한계가 있지. 하지만 일어났을 때 잘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부모는 뭐 나 그거 뭐 나 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요거는 잘 외워 두셔야 돼요. 나 그것의 관계 그리고 나 너의 관계. 그래서 나 너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고요. 나 그것의 관계는 사물적 비인격적 관계를 의미한다. 이런 정도는 좀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실존주의 교육 철학에서 중요시하는 게 뭐라 그랬죠? 대화를 통한 교육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대화가 부모가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기다 같이 실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교육적 영향은 잠재적 교육 과정을 중요시했다. 인간 중심 상담이 큰 영향을 주었다. 그 학습 이론은 이제 뭐
격려라든가 인정이라든가 환경 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중요시 되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상학인데요. 현상학은 이제 해석학과 묶여서 많이 얘기를 하죠. 현상학이 여기 현상에서 얘기하는 현상이 우리 앞에 명확히 드러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내가 관찰할 수 있는 그 현상을 그냥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현상에 대한 학문인데요. 쭉 넘어가시고요.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이쪽에 대해서 이쪽부터가 바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외부 세계에 대한 믿음, 자연적 태도를 괄호치고 판단 중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외부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외부 세계가 나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어떤 외부 세계에 대해서 내가 접하는 세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끼리도 어떤 사람인지 막 서로 탐색을 하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그 판단을 일단 멈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칸트의 어떤 철학에 대해서 칸트의 철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현상학이기 때문에 그러한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자체를 그냥 인식한다는 게 아니라 다 인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감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보들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게 수용이 가능했던 정보에 대해서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현상을 그대로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칸트가 얘기했던 그 전제, 가정, 이거가 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현상을 어떻게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은 우리가 접하는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하죠. 계속 판단을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필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의미한 정보만 남기고 나머지를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자체를 그냥 바라보면서 계속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본질 구조를 알아낼 때까지. 본질 구조를 알아낼 때까지 판단을 중지하고 계속 본질을 탐구를 하다가 더 이상 탐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현상에 어떤 진리로서의 현상에 더 순수하게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게 바로 현상학의 어떤 기본 골조입니다.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판단을 중지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외부적 요인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아 그 자체로의 환원이 이 외부적 요인의 어떤 영향력을 배제했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아 그 자체로의 환원을 꾸준하게 언제까지? 본질 구조를 알아낼 때까지 그러한 어떤 사유의 과정을 계속하는 거를 바로 현상학적 환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 이제 현상학적 환원 얘기 나오죠. 자, 그러면 현상학은 일단은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의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의식에 무언가가 주어져요. 외부에서 자극으로. 그거를 판단하지 않고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후에 판단 없이 어떤 본질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사유하는 과정을 가장 핵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현상적 환원을 제창을 했는데 이제 본질적 환원이 있고요. 형상적 본질적 환원이 있고 초론적 환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어디서나 하는 거니까 필요가 없고요. 초론적 환원이 이게 바로 진짜 현상학에서 얘기하는 현상학 특유의 환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형상적 본질적 환원은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모든 것을 분석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에요. 자연과학의 태도로 바라보는 그 관점이죠. 근데 초원론적 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그 어떤 판단을 중지하고 그 본질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안쪽을 바라보는 그 과정이 바로 초원론적 환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원론적 환원이 바로 현상학 고유의 본질적인 환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자아론적 환원이 있고요.
간주간적 환원이 있습니다. 자론적 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지향성이라는 거예요. 지향성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그 대상을 인식하는 방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좀 러프하게나마 얘기를 해본다면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분에게 향하겠죠.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은 모니터를 향하고 있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식이 집중되는 방향이 결정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뭔가 의식을 할 수 있고 인식을 할 수 있고 사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만 의식이 있고 생각 있고 사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대상, 그게 추상적이라 하더라도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뭔가가 있을 텐데 그게 관념적이든 실제적이든 그런데 그러한 대상에 대해서 의식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성이 바로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의식의 지향성이라고 이렇게 자, 밑에 보시면 의식의 지향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이 지향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의식을 할 수 있는 대상, 생각을 할 수 있는 대상, 그 대상이 존재함으로써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인식이나 의식이나 뭐 지각이나 뭐든지 아무튼 인간의 사고 과정 같은 경우에는 사고 대상이 없으면 사고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무중력 상태에 이렇게 떠 있고 빛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감각기관은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 온기나 뭐나 느낄 수 없다고 해보세요. 바람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각기관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의식의 지향성은 뭔가 대상이 존재한다는 그러한 전제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간의 의식은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러면 인간의 의식은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고요. 그 대상과 의식이 서로 있기 때문에 서로 존재 가치를 획득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의식과 어떤 대상과 의식의 대상과 이 두 가지가 서로 갖고 있는 관계가 바로 의식의 지향성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간중간적 환원이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내부로 침잠해서 어느 단계라고요? 여기 본질 구조를 알아내는 단계 있죠. 계속 내부로 침잠해 들어가는 단계가 자론적 환원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질에 도달하는 그 단계, 그게 바로 간주관적 환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자아론적 환원의 어떤 끝 부분의 단계에서 사실은 그 어떤 본질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자아론적 환원 하나만으로 본질 의식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런데 그 본질 의식에 도달했다는 거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사고를 어떤 그 현상학적 사고를 멈추고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나의 판단이 정확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인과 비교를 해봐야겠죠. 자, 이게 여기 부분입니다. 자아론적 환원만으로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공동적 환원인 간주관적 환원을 첨가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판단을 중지한다 그랬잖아요. 괄호를 치고. 그렇죠. 판단을 중지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가 내 안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의식적 과정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자신이 속한 세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중지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할 텐데 완전하게 어떤 더 이상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괄호를 칠 수 있겠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남은 어떤 마지막 99.9%에서의 어떤 관문, 넘을 수 있는 관문, 100%가 되어야만 넘을 수 있는 관문,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간주관적 환원이라는 거죠. 그냥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또 그럴 때 뭐 비로소 일체의 존재적 본질을 엄밀히 포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래서 자론적 환원과 간주관적 환원 정도로 나뉘고 간주관적 환원을 통해서는 어떤 타인과의 어떤 타인과의 공동적 환원이라는 어떤 의식적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활세계 뭐 중요하고요. 뭐 좋은데 상호주관성 이거는 공통주관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이런 거 있었죠. 그 대상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객관성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지워졌네요. 객관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는, 도출할 수 있는 그런 개인의 주관성이 모인 개인의 주관성을 쭉 모아서 그중에 공통된 부분만 뽑아낸 결국엔 그 공통집합 아니겠냐, 교집합 아니겠느냐, 이게 바로 상호주관성의 개념이죠. 공통주관성의 개념. 이게 정말 굉장한 천재 같은 사고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몸의 현상화 이거는 그냥 혼자 읽어보세요. 자, 현상학적 교육관이 중요하죠. 교육관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사점이 중요하죠. 일단 이 현상의 본질 구조를 밝히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다는 게 좀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교육 현상을 좀 미시적으로 서술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자기 안으로 계속 끊임없이 파고 들어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과정, 작업을 통해서 교육 현상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현상학적 교육관, 교육 철학이라고 하겠어요. 시사점이 뭐냐면요. 전통적 교육 과정이라는 게 과연 쓸모가 있느냐, 의미가 있느냐, 그러한 어떤 일단 비판점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일단은 교육적 시사점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이 지식의 주관성과 인식의 주관성을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지식이 과연 진짜 객관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을 제시를 합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지식이 있다면 그 시각을 변증법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변증법적 과정을 통한다 그래서 이게 변증법적 과학적인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 주관성에 초점을 좀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전에 이제 그저 전통적인 교육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했어요. 로트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암기를 반복시키는 좀 기계적인 학습에 좀 초점을 맞췄었죠. 그런데 그거는 이걸 암기를 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모든 지식이 객관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론을 시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주관성을 좀 중요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주관적 사고를 중요시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러한 어떤 그 의문점, 그런 것들이 제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주관적으로 생성하는 어떤 스키마,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을 중요시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개인이 주관적으로 어떤 스키마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이 왔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학습, 체험학습을 좀 중요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